우리가 공부할 게 뭐냐면 자동차 보험을 공부하는데 자동차 사고를 보면 자동차 사고에 쭉 나열을 하면 우선 내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다 오늘날 뭐 자동차는 뭐 1800만 대가 작년 12월자로 1800만 대가 등록됐다 그러더라고. 그럼 자동차를 모는 사람이 낼 수 있는 사고, 그걸 생각해 보면 우선 남에게 대해서 손해를 입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대물사고가 있겠죠. 그죠? 대인사고, 대물사고, 생각할 수 있지. 원래 자동차 보험은 대인사고하고 대물사고를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차주가 차를 몰고 다니다가 남을 죽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했을 때 그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차주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차주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남의 신체하고 남의 물건이 있겠는데, 이 대인사고는 특히나 이제 차주가 몰고 다니다가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배상 자력이 부족하다 그런다면 그 사람의 복구가 불가능해지잖아요. 해서 요거를 좀 의무화하고 강제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대인배상 사고를 두 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대인사고의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규모가 얼마큼이냐 그러면 무지막지할 수 있죠. 그죠? 한도를 정할 수가 없지. 많은 사람을 칠 수도 있으니까. 뭐 버스를 치워가지고 버스가 전복되게 돼서 그 버스에 승객이 한 100명쯤 타고 있었다 한다면 그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것을 이 차주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보험을 강제한다고 그런다면 보험료가 얼마여야 되냔 말이에요. 너무 그 부담이 많으니까. 사람들한테 들으라 그러면 강제한다 그런다면 들을 수가 없겠죠. 해서 최소한 보험료가 요만큼인 조그마한 보험만큼을 만들어가지고 요것만큼은 무조건 들어라 라고 하는 그 강제보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지금은 이 명칭이 대인배상 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강제. 그래서 최소한 남에 대한 배상 책임에 있어서 뭐 부상사고는 2천만 원이라든지 사망의 경우에는 1억이라든지 뭐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1억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최소한의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 요 대인배상 1이에요. 과거에 이걸 그냥 책임보험이라고 그랬어요. 자동차 배상 책임보험 또는 자배책보험 이렇게 말했는데 하여튼 요거는 의무보험이에요. 여기에다가 대인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만약에 손해가 크기가 이만큼이라고 그런다면 요 최소한을 보장하는 보험이 대인 1이고 요 초과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을 대인배상 2라고 그래가지고 상품을 이원화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입이 자유로운 거, 임의. 그러니까 들든 안 들든 이것은 이제 법으로 강제하지 않지만 요것만큼은 법으로 강제하는 보험이 대인배상 1이에요. 그리고 이 대인배상 1은 여러분이 그 보험계약법 공부를 얼만큼 하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보험은 담보해야 할 위험에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것은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이잖아요. 그죠? 위험이 있어야 보험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위험에 반드시 갖춰야 할 표준적 요건이 뭐냐면 첫째 우연사고여야 돼. 우연성. 두 번째 대이변적이어서는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질 다수의 위험들이야 하고 네 번째 손실 측정 가능성인데 이게 계약법 안 들었으면 잘 와닿지 않겠지. 우연성이라고 하는 건 뭔 말이냐면 그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게 보험이긴 하지만 보험에서 담보하는 그 위험이라는 것은 그것이 인위적으로 야기한 사고는 결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의사고는 담보할 수가 없다. 만약에 자동차 보험을 고의로 야기한 사람의 위험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보상을 한다 그런다면 자동차가 자기의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마치 모든 보험이 그런 것이죠. 화재보험 계약을 고의사고로 방화까지도 보상한다 그런다면 자기의 그 창고에다가 잘 팔리지 않는 제공품을 갖다 잔뜩 쌓아놓고서 그 보험 들어놓고 방화를 하고 보험금을 받는다 그런다면
물건을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화재보험 들고 다 태워버리면 돼. 그러면 다 보험금을 받으니까 해서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은 우선 기본적으로 그건 우연성을 갖춘 위험이어야 돼. 그래서 우연한 사고여야 돼. 우연하지 않은 거, 이를테면 고의사고가 이 위험단체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이 면책사유를 두는 거라고. 못 오게. 그러니까 어느 보험이든 면책사유가 있어요. 이 우연하지 않은 위험들이 들어오는 것을 쫓아내버리기 위한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면책사유예요. 그러니까 면책사유란 보험 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나면 돈 다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보험자가 면하게 하는 사유란 말이에요. 왜 그런 면책사유를 두느냐 그러면 모두 다 물어주게 되면 혼탁해지니까 쫓아내기 위해서 표준적이지 않은 위험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면책사유를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책사유의 담장 안에 들어있는 이 안을 통과할 수 있는 위험만이 표준적인 위험인 것이에요. 보험자가 담보할 수 있는 위험. 그런 것들은 너무 커서도 안 되고 대이변적이지 않아야 돼. 왜 그러냐면 대이변적인 위험이라고 그런다면 규모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상하려면 보험자가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재원은 여러분 수주상대 계약법 듣고 온 사람, 들어본 사람, 안 들은 사람들이 꼭 있어. 그래서 수지상정의 원칙이란 뭐냐면 가입자가 N명이라고 그러자. 그 다음에 사고 난 사람을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Z를 보험금이라고 하면, 자, 보험금 Z만큼 사고 난 사람 R한테 준다 그런다면, 전체 보험 가입자 중에서 R만큼 사고 나면 이 사람들한테 돈 주는 돈을 다 합치면 총 지급보험금이 되겠죠. 이 총 지급보험금은 결국 이 N명이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N명이 부담하는 보험료 P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래를 갖다가 예측해가지고, Z만큼 그 보험금이 나갈 것이다라는 걸 예측해가지고는 N명으로부터 보험료 P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만약에 10,000명이다, N명이, 이 가입자 수가 10,000명인데 그 중에 100명이 사고가 났다. 그래서 한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1억이라고 그런다면 결국 100억이 나갈 거니까 10,000명이 보험료로 그거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억 나누기 10,000명이 각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가 되겠죠. 이게 뭐 한 100만 원쯤 되나? 그러면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장래를 예측해가지고 이 장래 예측은 뭐 손사 이런 시간에 공부를 하겠지만 장래 예측을 한다라는 것은 장래 예측은 통계를 가지고 예측하죠. 우리는 통계를 통해 가지고 장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대개 통계는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그 통계를 가지고 예측을 해가지고 준비하는 제도예요. 보험은 예측을 하고 보험은 예측의 예측,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으면 준비할 수가 없죠. 우리가 장래는 어느 정도 그런 윤곽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런 윤곽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이런 얘기예요. 이게 R이 전쟁 나게 되면 사고 난 사람의 수가 10,000명 정도가 아니라 10,000명 중에 5,000명, 6,000명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규모가 굉장히 커지죠. 그러면 이게 100억이 아니라 만약에 5,000명이 사고 난다고 그런다면 5,000억이 될 텐데 5,000억을 N명이 나른다 그런다면 보험료 P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대이변적인 사고는 담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담보한다 그런다면 보험료가 엄청 비싸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대이변적인 사고는 잘은 일어나지 않지. 전쟁 같은 것들이 또는 지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는데 매년 보험료에다가 그것을 고려해가지고 보험료를 정해서 받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평상시에도 내는 보험료가, 그러니까 대재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미리 준비하는 거니까 미리 비싸게 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계약자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계약자 입장에서는. 하니까 계약자가 거부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도 미리 보험료를 그래서 5,000억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평상시에 높게 받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더 규모가 크게 나타난다든지 하게 되면 그 보험자는 받은 돈에 비해서 훨씬 나가는 돈이 많아가지고 파산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이변적인 위험은 계약자한테도 지나치게 잘 일어나지도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비싸지고 보험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경영을 하는데 매우 저해가 된단 말이에요. 해서 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담보할 수 있어요. 물론 원칙적으로는 보험자가 표준이 아니다 그래서 꺼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전쟁을 담보하기로 하는 추가 보험료를 받고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보험에서는 친하지 않은 위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험도 원칙적으로 쫓아내. 전쟁도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에서 전쟁 났다. 그래가지고 일어난 사고다. 막 인민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차가 막 그냥 도망가느라고 막 이리저리 엉키고 저키고 해가지고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평상시에 보험료에 담보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뺀 거기 때문에 이건 보험료에서 제외한 거기 때문에 면책시켜야 해서 이런 사고도 역시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게 면책사유야. 그리고 보험은 동질의 위험을 결합해야 돼. 동질, 다수의 위험을. 근데 동질 다수성이란 뭐냐면 그 사고의 발생 정도가 비슷해야 돼. 예컨대 40세 먹은 남자하고 20세 먹은 남자는 사망의 확률이 다르잖아요. 그죠? 40세가 훨씬 먼저 죽을 가능성이 높겠지. 또는 60세. 60세하고 20세를 동질의 위험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보험료를 받는다 그런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겠어요? 20세는 보험료를 굉장히 지금 비싸게 내고 있는 거예요. 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같은 단체에 집어넣고 있다 그런다면 60세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싼 보험료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상호 간의 공평성이 결여돼 버리게 되죠. 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20세는 그 보험에서부터 다른 보험회사를 찾아갈 거예요. 시장이 경쟁적인 한 다른 사람을 찾아가게 될 거고 60대는 더 유입이 될 거고 그럼 이 보험자는 뭐예요? 불을 보듯이 뻔해. 사고가 더 많이 나게 돼가지고 결국 그 보험회사는 감당을 할 수 없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단체 안에다가는 동질적 위험들로 결합해야 돼요. 이질적 위험으로 결합하게 되면 그 회사는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동질적 위험이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서도 그래요. 면책 사유로. 개인용 자동차 보험은 용도에 따라서 지금 이제 더 논의할 거지만 개인용이 있고 업무용이 있고 영업용 자동차 보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영업용하고 개인용을 한번 비교해 보면 운행거리가 어때요? 영업용은 종일 돌아다니지. 근데 개인용 자동차는 파킹 시켜놓고 출퇴근하고 나면 되게 파킹 시켜놓잖아.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개인용 자동차는. 근데 영업용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니까 사고 날 가능성이 많이 높을 것이고. 그래서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는 의미는 그 용도가 출퇴근이나 이런 데로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사고가 안 날 것이다 해가지고 보험을 받았는데 얘가 남바는 자가용 남바를 달고 그렇게 가입해 놓고 나서 자가용 영업행위를 하고 다닌다고 한번 쳐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자가용인 것처럼 개인 용도의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뭐예요? 영업용 택시와 마찬가지로 소위 나라시. 그 사람들 돈 받고 나르는 일들을 하고 다닌다면 얘는 하루 종일 운행하고 다니겠죠. 그러면 원래 계약을 체결했던 전제가 됐던 너는 출퇴근에 사용할 거고 대부분의 시간은 주차장에 그 차가 파킹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깎아주는 그런 보험에 가입시켰는데 맞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도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자가 영업행위, 유상운송행위를 하게 되면 동질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쫓아내요, 역시. 표준에서 벗어나는 위험이니까 너는 여기에 낄 위험이 아니다. 역시 면책 사유로 보험사고 청구를 해도 못 받게 돼 있어. 뭔 말인지 알겠죠? 다수성은 사실은 그 성질 때문은 아니고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수성은 보험자가 필연적으로 경영을 하려면 위험을 많이 결합해야 돼요. 많은 계약자 수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통계를 가지고 예측을 했는데 우리가 왜 주사위를 굴려볼 때 주사위를 굴리면 5라는 눈금이 몇 번 나올까? 그러면 다 머릿속에 6분의 1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6번 굴렸을 때 5가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또는 5만 5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몇 번에 걸쳐가지고 시행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예측했던 거하고 실제로 나타난 거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게 돼요. 한데 이것을 만약에 600만 번 굴린다고 그런다면 1, 2, 3, 4, 5, 6이 대개 6분의 1로 골고루 나오게 돼요. 이를테면 5가 600만 분을 굴렸는데 5가 100만, 100번이 나왔다. 그러면 100번의 차이가 생겼지만 그 100번의 차이는 전체적으로 100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낮은 정도죠. 해서 그분은 우리는 100만 100번 나왔어도 100만 번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건 미미한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가 6번 굴리지 않고 600만 번을 굴리고 6천만 번을 굴리고 이렇게 많이 관찰하면 많이 관찰할수록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예측한 대로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러니까 예측한 대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게 많아야 돼. 그래서 보험자는 필연적으로 그 위험들을 많이 결합해야 해요. 자, 보험회사가 그럼 자
우연행하고 대이변적인 건 안 되더라. 그 다음에 동질의 위험이어야겠더라. 그리고 많이 갖고 있으면 예측이 정확해지더라. 그래서 위험은 반드시 이런 요건을 갖춰야 돼. 또 하나가 있어요. 위험은 손실의 측정 가능성이 있어요. 손실 측정 가능해야 돼. 손실의 측정이 가능해야만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얼마 줄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손실을 어떻게 줄 건지, 측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예컨대 손실 측정 불가능한 것이 위자료 같은 것이야. 우리가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유족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럼 그 아들의 또 그 부인의 그리고 어머니의 그 고통은 엄청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손실을 어떻게, 그 위자료라는 손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불가능해요.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측정하겠어요? 해서 손실이 측정 곤란한 그런 것들도, 그런 손해도 우리가 측정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손실의 측정 가능성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놔야 돼. 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 지급 기준을 두어요. 그냥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 위자료를 5천만 원을 주겠다든지 4천만 원을 주겠다든지 정액화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고통과 B라는 사람의 고통의 정도를 갖다 서로 교량하는 게 아니라 똑같다고 가정하고 5천만 원을 주게 되면 아주 분쟁 없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A, B의 차이를 생각해서 너 울어봐라, 너도 울어봐라. 그래가지고 그 슬픔의 차이를 무슨 음양 데시벨 효과로 네가 더 크게 울었으니까 네가 더 슬퍼, 이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측정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걸 우리는 지급 기준으로 어떻게 주겠다라는 정함을 미리 해놓으면 되죠. 미리 정해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요 요건을 갖춘 위험만을 보험으로 상품화할 수 있어요. 그 외의 것은 모두 다 면책 사유로 하고 있어요.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표준이 아니니까. 비표준은 담보할 수 없으니까. 특히 중요한 게 우연성, 대이변적이지 않을 거, 이 동질성이거든요. 면책 사유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할게요. 면책 사유는 뭐냐면 보험자가 모든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라 약속한 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사고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안 물어줘요. 그 일정 사유가 우리 면책 사유라고 하는데, 그 면책 사유는 왜 두는 것이냐면 보험을 표준화하기 위한 것이에요. 자, 이렇게 다 비표준적 위험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면책 사유는 우리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면책 사유는 위험의 표준화를 위한 제도구나. 모든 리스크를 다 담보할 수는 없어서 위험의 표준화를 위한 제도다. 스탠다드아이제이션 오브 리스크가 요 면책 사유를 두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면책 보험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모든 사고를 다 물어줘.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는데 방화도 물어주고 지진도 물어주고 다 물어주는 화재보험이라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좋지 않을 수밖에 좋지 않은 것이 뭐냐면 그런 보험은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 무면책 보험을 살려고 그러면 다 물어줍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을 내가 100억짜리 하나 들려고 그러는데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70억입니다. 그러면 안 드는 거나 드는 거나 차이가 뭐야, 그죠? 괜히 70억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책 사유는 보험을 보험답게 하는 거예요. 표준화하려고 그러는 제도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건 좀 특징이 있어요. 얘는 무면책 보험이에요. 아마 무면책 보험을 영리보험 사업자가 운영하는 보험 중에서 무면책 보험은 얘 하나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하여튼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 사유가 무엇이었든 고의였든 뭐였든 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무면책 보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대인배상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탐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차 보험에서. 왜? 사고 나면 다 물어주면 되는 거니까. 사고 나면 다 물어주면 되는 거니까 결론에 있어도 뭐가 없어. 하여튼 부딪혔다. 그래서 누가 다쳤다. 대인배상 일은 무조건 다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인배상 2는 뭐냐면 임의보험이에요. 아주 추가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인데 우리가 그 자동차 보험 실무다라고 그럴 때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대인배상 2보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품으로 유한보험도 있어요. 얼마까지 보상하는 유한보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이다.
내 자동차 보험 들었다 하는 것은 무한보험이에요. 그 책임의 끝이 없어요. 보험자가 얼마가 됐든 다 물어주겠다라고 하는 상품이 그 대인배상 2예요. 그런데 면책사유가 광범위하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우연성이 없다든지 대이변적이라든지 동질성에서 벗어났다든지 하여튼 선의적이지 못한 비정상적인 위험들에 대해서 면책사유를 두고서 쫓아내고 있는 게 대인배상 2예요. 그러니까 이 대인배상 2가 우리는 공부할 때 어떤 사례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해마다 이제 사례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사례를 던져주고서 이거의 면부책을 결정하라.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는 이제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면부책을 논하라 하고. 면부책이란 이런 말이야. 한자로 쓰면 면책이냐 아니면 부책이냐. 부담하는 그러니까 책임을 면하느냐 아니면 부담하느냐 면부책 여부를 결정하라. 이 사안에서 뭐 갑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서 뭐 끼어드는 차가 있어가지고 좌로 틀려다가 상대방 진행 차량을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치게 됐다. 근데 그 운전자가 마침 음주 상태였고 알코올 농도를 보니까 음주 이상치였었고 면허증을 보니까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었다. 이때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면부책 여부를 논하라 하는 것을 시험 문제를 줄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 면책 사유가 광범위하게 여기에는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것을 검토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면부책 사유에 대해서 약관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고 이 면책 사유가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이러이러한 요건에 해당해야 되는데 이 사안에서 보면 갑이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그 면책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고 내가 결론을 내보니까 그래서 이 사고는 면책이 아니다. 부책이다 또는 이 사고는 면책시키는 것이 옳다라고 하고 여러분은 결론을 도출해낼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결론들을 도출해내기 위한 지식들을 이제부터 쌓아나가야 되는 거야. 시험 문제는 여기서 이게 이제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대물 사고는 여러분들이 하지 않지. 대물은 여러분 시험에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1차 시험 볼 때 대물에 대한 지식들을 자동차 보험 이론에서 묻게 되는데 그건 이제 약관 가지고 어느 정도 숙제에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대물 사고는 남의 물건을 재물을 차량을 망가뜨렸는데 하여튼 남의 재물이라면 일체 다. 그래서 뭐 타인의 무슨 뭐 공장을 부딪혀가지고 망가뜨렸다든지 어떤 형식이 됐든 남의 물건 이것도 역시 1,000만 원까지 의무보험이에요. 1,000만 원 배상까지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대물 임의보험으로 이렇게 2005년부터 나누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건 안 공부, 요주를 공부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사고로 내가 다치는 사고가 있겠죠. 자기가. 내가 다치는 사고는 내 물건이 있겠고 내 신체가 있겠죠. 그래서 내 신체, 자기 신체 사고를 우리는 자기 신체 사고 보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이 다쳤을 때는 대인 배상으로 보험자가 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 운전자 스스로가 다쳤단 말이에요. 그 사고로 같이 뭐 충돌사고를 하게 되면 남도 다치고 운전자도 같이 다칠 수가 있겠죠. 그때 그 운전자의 또는 운전자와 뭐 일정 그 승객이 있을 수 있겠지 그 차 안에. 근데 이제 차 안에 막 타고 가는데 운전자가 자기 부인을 태워가지고 가다가 남의 차랑 부딪혔다라고 한다면 차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차 부딪혔어. 이렇게 얘가 아주 신호위를 위반해가지고 이 차를 뭐 이렇게 신호 위반해서 좌회전해가지고 얘를 부딪혔다든지 그런다면 여기 운전한 사람이 갑이야. 그리고 배우자가 을이었고 여기 병이 타차 상대방의 운전자였다고 칩시다. 잘못은 얘가 100%를 잘못했다고 만약에 가정하면 갑의 입장에서 병은 인사고로 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험자는 갑의 책임을 대인배상 담보로서 보상을 하게 될 거예요. 병에 대해서. 일단 얘는 대인사고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문제예요. 배우자는 남이냐 아니면 자기 신체 사고냐. 갑은 자기 신체 사고죠. 스스로 사고. 갑의 손해를 보상하는 게 바로 이제 자기 신체 사고인데 이때 배우자 을은 남인가 자기인가 라고 할 때 과거에는 배우자에 대해서 뭐 한 주머니, 한호 주머니, 주머니 쌈짓돈이니 그 돈이니 해서 부부는 뭐 일심동체 어쩌고 하면서 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남이 아니다. 대인배상을
부정했었어요. 한데 오늘날 점차 좀 핵가족화되고 또 부부의 재산 별산제 뭐 이런 것 제도가 막 이렇게 부부 재산 별산제란 뭐냐면 남편 재산하고 부부 재산하고 별개의 재산으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특유 재산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르러 가지고는 요 배우자에 대해서 타인성을 남이라고 인정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 배우자는 남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대인배상 1에서 무면책 보험이니까 남으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대인배상 1은 피해자로 인정을 해서 보상을 여기서 하는데, 대인배상 2에서는 면책 사유를 뒀어요. 요 배우자에 대해서 남임은 인정하지만 그 부모, 배우자, 자녀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는 조항을 뒀어요. 이제 그 본문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 더 깊이 이제 논의를 하겠지만 그 취지는 뭐냐면 남은 남인데 남의 이 대인배상 2 보험으로는 주지 않겠다. 그건 왜 그러냐면 갑과 을과 이 사이에 자동차 사고가 아닌 다른 어떤 가사상에서 일어나는 무슨 뭐 넘어졌다든지 그런 사고일 때도 막상 그 의료비 부담이 많이 부담스럽게 되면 서로 위장할 사고를 위장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무슨 뭐 밥을 짓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친 건데 남편하고 차를 몰고 가다가 뭐 다쳐가지고 부인이 다친 거라면서 자동차 보험자한테 떠넘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어서 면책 사유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탐구할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들은 이 얘기하는 결론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상품만 대충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신체 사고는 누가 될 거냐면 이제 운전자라든지 또는 차주라든지 또는 그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 뭐 이런 사람들, 자기 신체 사고에서 보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들의 손해를 담보하는 상해보험이에요. 상해보험.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보험을 계약법 공부했으면 알겠지만 물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누죠. 손해보험을. 그러니까 보험을 우리 상법상에 보험을 나눠놓는 방식을 보면 손해보험하고 인보험으로 나누고 있어요. 손해보험은 물건보험 있죠. 물건에 발생된 손해,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뭐냐면 법률상 남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돼서 생긴 손해. 내 손해는 아니야. 남에게 발생시킨 손해인데 결국 내가 물어주게 되면 내 재산적으로 손해가 생기겠죠. 그 손해. 하여튼 다 손해잖아. 내 물건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아니면 내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가지고 내가 결국 손해를 배상해서 생긴 손해. 어쨌든 모든 손해. 그것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그래서 합쳐서 이를 손해보험이라고 하는데 두 개는 구조가 좀 달라요. 내 물건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물건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데 바로 이 책임보험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내가 다쳐서가 아니라 남을 다치게 해서 저 사람한테 생긴 손해를 내가 물어줘야 했고 그래서 생긴 손해를 말미암아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책임보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인보험은 뭐냐면 사람에게 어떤 사망보험이 있고 상해보험이 있죠. 사람이 죽거나 또는 다쳐가지고 생긴 손해를 사람이 다친 보험의 목적이 사람인 그 보험을 인보험이라 생명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것들이죠. 이건 어떤 성격이에요? 자기 신체 사고.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지가 다친 것이죠. 바로 이것을 상해보험이 그냥 인보험이에요, 인보험. 그러니까 생명보험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그 상해보험 또는 얘가 죽었으면 사망보험. 그것이 여기에 합체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성격은 우리가 계약법에서 공부한 인보험이에요, 인보험. 인보험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다쳐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험은 생명보험 사업자만이 해야 하는 것인데, 운영하는 것인데, 내가 다쳐가지고 생긴 실제의 그 취업이라든지 하는 어떤 실비현상적인 성격의 것, 손해의 개념으로 보상을 우리가 인지하는 그런 상품들을 만약에 만들게 되면 그것은 손해보험의 영역으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상해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생명보험 사업자가 그 상해를 치료비와 같이 비정액으로 손해로 파악하는 보험은 손해보험 사업자가 운영하도록 해서 이게 상해보험 영역을 우린 재산보험이라고 그래요. 1, 2도 아닌 제3의 영역의 보험.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운영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손해보험 사업자가 운영하는 보험이긴 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사망이나 상해를 통해 가지고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해보험이에요. 그래서 계약법에 대한 인보험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건 그냥 아주 쉽게 해결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이 자기신체 상해보험, 자기신체 사고 보험도 우리 대인실무에서 대상으로 해요. 사람에 관한 것이면 우리 대인실무에서 다 하는 거예요. 주된 내용은 이것이 주된 내용이고, 이 대인배상 책임보험이 이게 주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 대상으로 하는데 가볍게 공부해도 되고 가볍게 익힐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재물이 생길 수가 있죠. 자동차 사고로. 나의 재물이 생길 수 있는 사고가 있는데, 그것은 나누어 가지고 내 차가 망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안에 차에 싣고 있었던 나의 물건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내가 들이받았는데 내 집을 들이받았다든지, 하여튼 자동차 사고로 해서 내 물건이 망가질 수가 있겠죠. 물론 나의 재물을 차량과 물건으로 나누면 해서 내 물건은 상품이 없고 내 차량을 담보하는 보험이 소위 차량보험이에요. 차량보험은 사고가 난 잔해가 명백하고 객관적이죠. 부딪혔던 부분들이 집중하네? 집중해. 차량보험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차량이 망가지고 한 것들이 객관화되어서 쉽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물건은 이게 은폐의 가능성이 매우 높죠. 내가 차에다가 다이아몬드 1카레짜리를 싣고 있었다. 근데 그것이 자동차 사고 나서 막 차고 처리를 하느라고 밖에 나와가지고 피해자고 얘기를 하다 다시 와보니까 그 다이아몬드가 잃어버렸다는 이런 따위의 거짓말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역시 도덕적 위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 물건은 담보하지 않아요. 해서 그럼 내 물건은 빼고 이렇게 되네. 자동차 보험은 차량 보험이 있고 자기신체 사고 보험이 있고 대물보험이 있고 대인배상 책임보험이 대인배상 보험이 있어요. 이렇게 4개의 상품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한 20년간 운영되어 왔어요. 하다가 최근에 한계가 더 늘어났어요. 더 늘어난 게 뭐냐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이라는 건데, 무보험차 상해는 이 보험에 가입한 자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다가 또는 걸어 다니다가 차에 치여서 자동차 사고이면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그 가해 차량이 보험에 안 들어있어요. 나를 치게 한 저쪽 차가 있다고 이 차가 나를 치었을 때 얘가 보험에 들어있으면 이 보험회사가 얘의 손해를 대신해서 물어주면 될 텐데 얘가 이 보험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나는 남들을 위해서 저렇게 자동차 보험을 열심히 들고 다녔으니까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한테 차에 치인 사람은 불행이지만 불행 중 다행이죠. 그 사람이 보험을 들어두었기 때문에 그래도 배상을 다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떤 사람 중에는 보험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10%쯤은 돼요. 그 사람한테 치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얘가 보험이 들어있다 그런다면 그 보험자로부터, 돈이 있는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게 문제가 없는데,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얘는 뭐 배째라고 그러고 나는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요. 얘 손해는 1억인데 뭐 3천만 원 정도 주면서 나는 더는 없어요. 그런다면 피해 구제가 되질 않죠.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에서 이런 위험들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돌아다니다가 무보험차에 만약에 치였을 때 이 사람의 그런 불안,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상품을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추가적인 상품이 만들어진 게 무보험차 상해보험이에요. 무보험차 상해보험은 내가 든 보험회사가, 얘가 보험을 안 들었으니까 내가 든 보험회사가 보상을 하는 거야. 무보험차에 친 그 손해액을 내 보험회사한테 보상을 청구하고 내 보험자가 물어주는 거예요. 그런 상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보험 종목이. 다만 이 상품은 얘의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건데, 이 가해 행위를 했던 사람한테 얘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고 있잖아요. 이 권리를 얘가 대신 행사하기로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자가 무보험차 상해에 가입된 사람한테, 그 사람이 사고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가 얘가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해 모두를 무보험차 상해 보험자가 얘한테
보상을 해주고 얘가 쟤한테 갖고 있는 권리는 내가 대신 행사하겠단 말이에요. 회수하겠다라고 하는 상품이 무보험자 상해보험이에요. 무보험자 상해보험은 이놈하고 두 개를 좀 믹스되어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배상책임보험의 성격 좀 갖고 있죠.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얘가 보험 안 들어서 못 받고 있는데 어쨌든 배상책임이 성립되어 있죠. 근데 얘가 보험이 안 들어있어서 이 지급한다라는 성격이니까 배상책임보험의 성격인데 까꾸로의 배상책임보험이지, 일반적으로 배상책임보험 보험에 가입한 이자가 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졌을 때 그것을 보상하는 보험이니까 이렇게 지는 건데, 내가 남에게 지는 건데 타인이 남에게 지는 배상책임이라는 점에서 방향이 까꾸로지, 그지? 그렇지만 하여튼 배상책임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책임보험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두 번째는 이 가입자가 다쳤을 때 보험자가 주는 보험이니까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과 같이 인보험적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 신체 사고처럼. 그죠? 내 신체가 다쳤단 말이에요. 그때 내 보험자가 보상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랑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무보험자 상해예요. 쭉 5개의 상품을 나열했는데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러는, 지금부터 이제 정복을 하려고 그러는 내용은 뭐냐면, 얘가 가장 주된 내용이고 얘는 조금 이제 곁들여서 공부를 할 건데 하여튼 이게 주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무보험자 상해예요. 왜냐하면 배상책임보험의 성격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지급 기준도 굉장히 좀 높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신체 사고는 내가 거의 무시하다시피 아마 다룰 것이지만 이것도 고려를 하게 될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자동차 보험은 그러니까 뭐예요? 패키지 보험이에요. 종합보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일한 한 개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 상품이 아니라 독립한, 모두 하나하나로 볼 때 독립된 상품들인데 이것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증권 계약 하나로 동시에 이 여러 개의 상품을 함께 가입하는 보험이다. 종합보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이다 또는 인보험이다 또는 뭐 물건보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개의 보험 상품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종합보험이다라고 이해하시는데, 그중 상품들은 결국 우리가 그 종합적인 상품들을 클레임의 처리를 할 때는 별개로 찢어가지고 뜯어가지고, 그리고 이를 다루는 전문가들도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이것만 다루는 대인 배상팀이 있는가 하면, 대인 보상팀이 있는가 하면, 대물만 담당한, 대물과 차량을 사고를 담당하는 대물 손해사정사가 따로 있는 거고, 이렇게 같은 회사 내에서도 이 조직을 달리하고 있는 것처럼 계약은 한꺼번에 체결하지만 클레임 청구는 각각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독립된 상품들이에요. 그거 왜 묶었을까? 어차피 자동차 사고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우리 가입자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처리하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별개의 독립된 상품일지 몰라도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 자동차 사고로 복합적으로 이렇게 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상품들을 종합화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게 자동차 사고인데, 내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대물 사고는 이게 이제 대물 아이들이 공부할 것이고, 대물 손해사정사 하는 사람들이 공부할 거고, 차량 손해도 역시 이건 물건보험인데 차량 보험은 대물에서 공부를 할 것이고,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남는데 그 중에서 자기신체 사고는 나중에 떼가지고 조금, 이것은 보험계약법의 지식만 있어도 얼마든지 독학이 가능한 정도로 별반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비중 있게 다뤄야 할 부분들이 이것들이라고, 이거. 둘 다 근데 배상 책임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는 보험이죠, 둘 다. 얘도 남이 나한테 지는 배상 책임 보험, 이건 내가 남한테 지는 배상 책임 보험 해서 주로 배상 책임 보험을 다뤄서 여기서 공부를 할 거고, 시험도 물론 당연히 비중의 대부분이 배상 책임 보험에서 나올 거예요. 그럼 배상 책임 보험을 이제 얘기를 하자 그러면, 배상 책임 보험은 남에게 누군가가 하여튼 이걸 먼저 합시다. 남이 나에게 지게 되는 무보험자 상해와 같은 배상 책임은 이걸 다 이해하면 방향만 거꾸로 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요거를 먼저 공부를 하고
얹어서 이 무보험차 상해를 이해하면 되니까. 그럼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러면 배상책임보험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책임보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배상책임의 성립을 조건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배상책임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는 그 불법행위제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배상책임보험은 이래. 여러분 피보험자라는 개념을 아는 사람도 있겠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는데 일단 가입자라고 합시다. 자동차 보험의 가입자가 자동차로 남을 치였어요. 남을 치였을 때 우선 얘가 얘한테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선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 이를테면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고속도로에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더란 말이에요. 거기서 막 차들이 쌩쌩 다니고 있는데 그때 무단횡단한다고 자기가 차를 세우면 연쇄적으로 추돌되는 사고가 일어나서 더 커질 수가도 있고 그리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급격히 제어할 수도 없는 것이죠. 고속도로는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가항력적으로 남을 치였다고 그랬을 때 법률상으로 얘가 얘한테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느냐 그럴 때 아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얘가 아무리 심대한 사고가 손해가 생겨서 얘에게 뭐 치료비니 뭐니 하는 손해가 한 1억쯤 생겼다 하더라도 가입자가 물어줄 책임이 없는 거고 이 가해자가 가입자는 또 가해자죠. 가해자가 얘한테 물어줄 책임이 없는 것이고 얘가 아무것도 물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손해라는 것은 없죠. 손해보험은 얘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얘가 보험이 들었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얘한테 물어줄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상 책임이 먼저 성립해야 돼요. 이게 성립되고 난 다음에 요것을 여부를 보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그러니까 먼저 선 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후 보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요것은 어디서 다루냐면 보험계약법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계약법의 지식이 이게 다예요. 이게 이 안에 다 있어. 보험계약법에서 논하는 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계약법을 공부한 사람도 좀 있고 전혀 안 한 사람도 어차피 1차 시험 봐야 되니까 각자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험계약법을 공부하게 될 것이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아주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배상 책임의 발생에 관한 근거 법률이 이를 규율하는 법률이 소위 불법행위법이에요. 불법행위법은 상법에서 다루지를 않죠. 그러니까 상법 4편조, 보험계약법에서 그런 내용을 다루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다뤄야 할 것들이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배상 책임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자동차 보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비중이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먼저 성립 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다면 나머지는 계약법 지식에 의해서 요것도 따로 공부를 할 건데 그냥 보험계약법을 그대로 수평 이용해가지고 세워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분간은 요것을 잊어버리고 얘가 보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오로지 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좀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피해자 간에 가해자가 뭐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과실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얘가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해서 남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했을 때 그 발생된 손해를 원래대로 뒤집어 돌릴 수는 없는 거죠. 되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되돌릴 수 없다 그런다면 이 발생한 피치 못하게 발생한 손해의 요 결과를 둘이 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전적으로 잘한 거다라고 그런다면 뭐 얘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둘 다 잘잘못이 있었다면 그 정도에 따라서 분배를 한다든지 어쨌든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발생했고 발생한 결과를 종전으로 돌릴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둘이 협력을 어떻게든 해야 할 거고 그거에 대한 분배 이런 것들을 다루는 법률이 민법에 있어요. 불법행위법. 그래서 그 불법행위법의 제도를 좀 먼저 공부를 해야 돼. 그 불법행위법에 대해서 불법행위법이 이게 체계화된 거는 언제냐면 중세가 끝나고 근세에 들어왔어요. 근대. 중세 시대 이전에는 불법행위법에 원칙이 없었어요. 좀 결과주의와 마녀 사냥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세 이전의 법은 좀 원시적이었습니다.
중세를, 근대를 맞이하면서 소위 근대 민법의 3대 기본 원칙이 확립되게 되는데, 여기 법과대 학생도 있어요. 좀 지루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중세 사회는 신분제 사회였죠. 그래서 아주 어떤 교황이라고 하는 최고 정점이 있었죠. 교회였죠. 중세를 지배했던 건 교회였어요. 그리고 왕이라는 신분도 있었지만 분권 국가였기 때문에 왕은 그냥 혈통이 좋은 집안의 사람, 유력했던 내려왔던 그 혈통이었을 뿐이지 권력은 크질 않았어요. 오히려 지방의 봉건 영주들이 그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죠. 각 영주들이 땅덩어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분할되어 있는 그 지방의 영주들이 장원 경제의 대장이었고, 왕이라고 하는 건 통일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그냥 왕으로 쳐주지만 왕이 자기 밑에 있는 어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또 아니었고, 그러니까 왕은 그냥 이름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교황의 권력은 정점에 있었죠. 교황은 뭐 교회의 그 막강한 조직을 등에 업고, 뭐 왕이 됐든 봉건 영주가 됐든 뭐 기사가 됐든 누구든 말이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파문을 한다든지 해버리게 되면 걔는 완전히 파문이라는 교회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그를 살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살인죄가 아닌 거고, 쟤는 인간이 아닌 우리 교회 세력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죽은 목숨과 같은 것이었고, 그런 파문권이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황은 엄청난 권한을, 영주는 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장원 경제의 모든 농노들이 생산한 물건들에 대해서 다 영주의 몫이었으니까 영주가 다 이렇게. 그리고 이를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사계급들, 서로 영주의 밑에는 많은 기사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농노, 대개 이러한 계급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세를 이런 말을 해요. 신분제 사회라고. 그 신분제 사회라고 하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헨리 메인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법제사학자예요. 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과서, 옛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써 있어. 신분에서 계약으로, from status to contract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사회가, 근대 사회를 이 사람이 그렇게 관찰하고 파악한 거예요. 이제 세상은 신분에서 계약으로 왔다, 이런 말을.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획득하는 수단이 중세 사회는 신분이에요. 그저 이자가 영주이기 때문에 나는 영주에 소속되어 있는 노예의 소유물에 불과하니까 농노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얻은 결과물은 당연히 영주 것이에요. 왜? 신분이 그러하니까. 둘 간에는 어떤 거래도 필요 없어요. 농노는 그저 일하고 그 결과는 영주의 것이고, 영주가 이에게 뭘 좀 주면 너도 좀 먹어라 하고 쌀을 좀 몇 가마니씩 이렇게 줬다고 한다면 그것은 얘가 대가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은혜일 뿐이지. 전혀 대가성이 없는 영주는 그냥 은혜로 전부 다 걷어가고 조금 남겨놓는 거, 이것은 은혜였던 거죠. 그러니까 농노들이 생산한 모든 것들이 영주의 것이 되는 근거는 뭐냐? 그러면 신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에는 신분이었는데, 그 사회가 계약사회로 변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중세를 신분이 착 고정이 되어가지고 유지되어던 중세사회가 완전히 결별되고 와해되는 사건이 생기죠. 그것이 바로 십자군 원정이에요. 십자군 원정은 100년이 걸렸습니다. 십자군 원정이. 그는 이제 동로마 교황이, 동서로마가 분할되어 있었죠. 동로마 교황이 사라센 제국의 침입을 받고, 근데 예루살렘이 잃어버리게 되고 하니까 서로마 교황한테 유럽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로마 교황한테 나 좀 도와도 하고 친서를 보냈던 거고, 교황은 최고 정점에 있다 보니까 약간 오만함도 생겼을 거고, 또 그리고 같은 어떤 종교적 열망 이런 것들로 해서 흔쾌히 내가 원정을 해주겠노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자. 그런 취지로 해서 십자군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십자군 원정을 100년 동안에 걸쳐서 다툼을 100년이 넘게 싸웁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100년이 넘게 싸움을 하다 보니까 우선
종교적 열망으로 그냥 한 1, 2년 내에 모든 사라센 제국의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다 기독교 왕국을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100년씩이나 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막강하지를 못했고 도대체 하나님의 힘이 지배하는지 100년에 걸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종교적 열망을 식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군 원전은 상당히 타락하는 일들이 생기고 소년 십자가라고 그래가지고 십자가 막 종교적 열망을 갖던 젊은 아이들을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도 생기고 전쟁으로 오래가면서 지치고 교황권은 실추됩니다. 특히나 영주는 각 봉건 영주들은 이제 한 번씩 전쟁에 참여하고 갔다 오면서 전비를 댔던 자들이 이 영주였는데 한 100년 싸우다 보니까 이제 군량미 다 떨어지고 어떤 그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영주가 우선 경제적으로 몰락합니다. 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가서 죽었는데 이 기사들이 100년을 싸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할아버지가 가서 싸워서 죽었어요. 아버지도 나가서 십자군 원정에 나가서 죽었고 기사에 그 손자가 이제 나가서 싸우고 있는 판이야. 그러니까 대를 걸쳐서 싸우고 있는데 결과는 앞으로 보이지 않고 그럼 기사들이 처음엔 싸움할 때 정말 전쟁에 대한 어떤 그 군인 정신 뭐 이딴 거 기사도 정신을 가지고 싸우겠지만 그것도 1, 2년인 것이죠. 한 100년 하다 보니까 이들은 지쳤어요. 한때 사례선 제국을 해가지고 이들은 뭐예요? 뭘 봤냐면 진귀한 물건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서 휴가를 나올 때 그 전리품들 또는 거기에서 이렇게 구매하는 것, 주로는 전리품들이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유럽서에 가져와 보니까 유럽의 귀부인들이 환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무역에 눈을 떠요. 이 기사계급들이. 사회 근세 사회의 그 중심 세력이 되는 소위 젠틀이라고 하는 시민계급, 이 젠틀이, 이들이 중소 상공업자들, 이들의 변신을 하죠. 얘들은 싸움에 지친 이들 중에서 약삭빠른 친구들은 상업에 눈을 뜹니다, 이게. 소위 시민계급이 이들이에요. 시민은 농노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냥 여전히 이제 나중에 근세에 들어와가지고는 근로자가 될 뿐이지 이들은 지배계급이 되지를 못해요. 자, 영주가 몰락하고 교황권은 쇠퇴하게 돼요. 하다 보니까 눌려있던 왕의 왕권이 슬슬 이제 좀 힘을 발휘하는, 야, 이 틈에 난 좀 나서봐야지 하는 세력이 되게 되죠. 그래서 왕이 슬슬 이제 주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 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원자, 왕권이 강화되기 위해서 지원자의 힘으로는 안 되죠. 누군가가 조력자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조력자가 있죠. 마치 교황권에 그 많은 조력자였던 영주가 있었던 것처럼 왕에 서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상공업자들이에요. 얘네들이 근세사회의 주역이 되면서 경제력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무역을 통해 가지고. 그 무역을 통해서 살아선의 물건을 갖다 파는 이런 정도의 무역을 하다가 얘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만든 거와 가서 물물 교환을 하면 2배 이익을 내게 되니까 이들이 일찍 수공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맨체스터나 뭐 이런데 면직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던 자들이 이런 자들이에요. 얘들이 무역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잘 정비되어 있는 국가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분권되어 있는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분권 사회를 원하지를 않죠. 통일된 사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시스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고 해적을 물칠 수 있고 뭐 하는 어떤 군대를 가지고 있고 잘 제도된 정비되어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화된 국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왕권의 강화가 필요해요. 하니까 이들이 얘들의 서포터가 되는 겁니다. 왕한테 네가 군사를 키울 수 있는 돈 이런 것들을 내가 줄 테니까 좀 왕권을 강화해 줬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대신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겠죠. 그때 이들이 또 왕에게 대신 내가 이렇게 사업하는데 너도 나한테 좀 잘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3개의 제도입니다. 그 제도가 뭐냐면 하나가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법률 제도를 뜯어 고치는데 계약은 자유롭게 해도 좋다라고 하는 원칙을 우리 정하자. 이 계약 자유의 원칙.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거래 열심히 해가지고 얘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벌은 그 축적된 부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죠. 이건 네가 노타치 하겠다는 원칙이 좀 필요하다. 내가 너한테
국가를 갖다가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군대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주겠다. 이게 우리 세금이다. 세금. 지금의 세금. 내 세금은 철저하게 너한테 내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대신 소유권을, 그 세금을 내고 남은 나머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보장을 해줘라.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이제 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결국 세법의 정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모든 것을 다 뜯어가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왕이 나에게 적정한 비율을, 뭐 10분의 1이면 10분의 1을 나한테 요구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가 절대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 이게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세법의 정비를, 세법이 만들어져요. 세법이. 둘 간에. 그리고 상속제도도 이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란 결국 이거지. 내 당대에서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요? 내 자식한테까지도 대를 이어서 세습시킬 수 있는 부의 제도를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상속제도도 정비되고 저 시대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게 돼요. 세법과 상속제도가 아주 정취하게 아주 잘 정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이제 그 원하는 제도가 두 가지인데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거래 열심히 해서 상거래를 열심히 자유롭게 해서 부를 축적해가지고 이것을 보장받았는데 이것이 거품이 되는 것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내게 그것이 책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정말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내가 모두 배상을 하고 그래서 내 기반이 모두 무너지게 된다 그런다면 사상 누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하니까 적극적으로 부를 축적하기 위한 제도가 이 거래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었다면 소극적으로 내가 축적한 부가 무너지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들은 사회의 주역이 이미 시민계급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원했던 것이 불법행위 제도에 있어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과실책임의 원칙입니다. 과실책임의 원칙은 뭔 말이냐면 얘네들에게 아주 유리한 불법행위 제도예요. 내가 어떤 일로 남에게 손해를 가했다 하더라도 나에게 과실이 없다면 절대 책임이 없다는 원칙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부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벽으로 뭐예요? 과실 없으면 책임 없다라는 원칙을 왕과 그러한 제도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점점점 발전해가지고 이들의 산업혁명의 주역이고 오늘날의 커다란 부를, 자본을 축적해왔던 뭐 어떤 유럽사의 전통적인 재벌의 그 시초들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변화는 어떻게 오냐면, 얘네들이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뭐냐면, 패스트입니다. 십자군 원정의 바로 전쟁 후에는 또 뭐가 같이 오죠. 재난이. 패스트입니다. 유럽의 패스트가 쥐에 의해서 옮겨지는 그 질병, 전염병이 엄청났죠. 옛날 영화들을 보면. 그래서 도시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패스트로. 우물에 파보면 다 시체고 막 그랬던 그 영화들을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패스트는 장원 경제를 더욱더 몰락시켜버립니다. 왜 그러느냐면 도시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렸어요. 그 얘기는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농촌 경제의 기반은 뭐냐면 농사를 지어서 밀이라든가 이런 거 농사를 지어서 도시에 내다 팔고 도시인들이 그것을 소비해 줌으로써 돈이 화폐가 들어오고 그 화폐를 가지고 얘네들이 사치도 하고 필요한 생필품을 갖다가 구입해서 쓰고 그러는 건데 쌀 소비자가 많이 죽어버렸어요. 3분의 1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잉여 쌀이 많이 남아있는데 쌀은 썩어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필요한 다른 쌀 이외에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하는 대체적인 재화를 가질 수가 없고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더욱 피폐해지면 얘가 그 지출을 줄이지는 않겠죠. 비록 십자군 원정으로 대땅 당해가지고 부의 기반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쓰던 가락구가 있는데 쓰던 그런 쭉 습관들이 있는데 얘들이 줄일 리는 없고 이들의 삶은 피폐해져도 그렇게 피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서 농촌 경제 속에 그 농노들이 도망을 칩니다. 무수히 많이 도망칩니다. 근세 초기에. 그래서 도시로 유입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불황화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죠. 도시근로자가 됩니다. 도시근로. 이들의 그 이때 수공업은 손으로 뭐든 만드는 거죠. 유럽 사회에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 명품 소리 듣고 있는 소위 무슨 똥이, 무슨 톤이라고 하는 그 구두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다 그 손으로 하는 공법. 그것을 지금은 이제 최고로 쳐주고 막 그래서 부흥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런 시스템이었으니까 하여튼 망치질 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얘들이 일리 들어와요. 근데 아까 그랬죠. 신분제사에서 이건 뭐예요? 농노는 영주의 것입니다. 영주의 소유물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소유물이 도망갔어요. 당연히 얘들은 잡으러 다녀야겠죠. 농촌경제의 그 장원경제의 기틀이 이들이잖아요. 이들이 농사를 져야 되는데 도망을 치니까 좀 힘들어졌다고 자꾸 도망을 치고 그러니까 농사 질름이 없잖아요. 잡으러 가죠. 근세 초기에 무수히 많은 그 도망쳤던 농노들이 잡혀가지고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잔인하게 학살당했습니다. 더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니까 본보기로 잔인하게 학살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잔인한 학살은 결국 사회 문제를 만들었고 이미 힘을 키웠던 왕은 참 보기가 그랬어요. 근데 왕이 그들의 어떤 시혜적으로 보호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또 이들과 이해가 맞아떨어져요. 수공업자들이 농촌에서 왔던 그 경제 인구들, 이 농노들이 이제는 일들을 좀 해서 망치질도 잘하고 구두도 잘 만들고 있는데 주인이랍시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찾아가지고 무참하게 살해를 하니까 노동력이 자꾸 공백이 생기게 되죠. 근데 어저께 들어온 애가 또는 일주일 전에 도망쳐 와서 내가 숨겨줘서 일 시켰던 애가 잡혀가서 죽는 거는 별로 마음이 쓰리지가 않은데 2년씩 3년씩 이제 좀 잘 숨어서 기반을 잡은 애들은 손이 참 익었단 말이에요. 아주 숙련공인데 이들을 잡아다가 살해하는 것은 얘로서는 치명적이죠. 해서 둘은 그 사회의 주역이 있으니까 왕과 시민계급은 만들어 놓은 법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도시의 공기는 농노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얘기 뭐 들어봤어요? 시티에어가 농노를 자유롭게 한다. 도시의 공기는 노예를 자유롭게 한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그 당시에 법이 만들어지는 게 도시에 숨어 들어와가지고 체류를 2년 이상 한 자는 소유물이 없는 것으로 하는 법을 만듭니다. 더 이상 잡아갈 수가 없게 법을. 이들이 원했던 것이고 왕은 그를 제거한 것이에요. 그렇게 만들었던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2년의 도시 체류자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박탈하는 이거 어떤 신분관계를 박탈하는 그런 법이 필요했던 것은 그 2년 미만의 아이들은 숙련공이 아니에요. 그죠? 2년 이상 된 사람은 굉장히 숙련된 공이기 때문에 내놓기가 아까웠던 인구죠. 그러니까 2년간 숨겨주고서 노동을 하는 게 그러니까 되게 옛날에 공장들이 유럽사회 공장들이 수공업 공장들이 지하에 있고 숨겨져 있는 그런 스타일로 운영되었었다고 그래요. 이때. 어쨌든 그래서 무수한 농노들이 도망쳐 와가지고 사회의 근로자가 됩니다. 자, 이제 사회의 주역이 바뀌었어요. 영주와 농노, 기사 이러한 사회에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민계급 그리고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많은 저 농노들의 출신들의 근로자들. 보험은 이와 이 법제 어떤 서양사를 조금 이해하시면 상품도 나중에 이해하기가 매우 쉬워져요. 어쨌든 왕과 시민계급의 타협에서 나타난 저 세 개의 제도 중에서 우리는 이것을 공부하게 될 것인데 과실책임주의의 원칙을 불법행위의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것이 어떠한 그 제도이며 그것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하는 비판들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들을 불법행위 제도와 관련해서 공부를 할 건데 내가 조금 배터리가 닿았다. 10분만 쉬었다 갑시다.